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불평등의 해결 방안 얘기할 건데, 저번 시간에서 사회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 사회불평등,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회불평등의 대표적인 세 가지. 1번, 사회계층 양극화. 2번, 공간불평등. 3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단 말이야. 일단 1번, 사회계층 양극화는 즉 사회계층의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사회계층은 이제 중간계층, 상층과 하층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살아지는 게 바로 사회계층의 양극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불평등. 대표적으로 성장 거점 개발에 의한 공간 불평등이 있지. 이 공간 불평등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을 좁게 보면 안 되고 넓게도 봐야 된다 했어. 그래서 국가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막 엄청 많다고, 다양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원인인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자연환경과 생산요소 분포의 차이. 즉 석유 같은 걸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 석유는 산유국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가 없는 국가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평등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지역 개발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지. 그 지역 개발 방식을 중에서 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예시가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거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약자의 의미랑 예시가 중요하다 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의미는 이제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고, 이거의 예시로는 여성,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장애인 분들 등등이 계신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저 선입견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주류 대부분들과 다르다는 그런 비합리적 이유 때문이라 했지. 이런 세 가지 사회 불평등이 있는데, 우리 국가는 이걸 해결해야만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사회 발전 동력을 약화시키고, 얘는 공간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고, 세 번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시키잖아. 이런 세 가지 문제는 국가에 매우 이제 똑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이걸 해결하려고 할 거고,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은 큰 집단에서도 이걸 해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회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어. 이걸 우리가 오늘 시작할 거다. 설명을 들어갈 거다. 이제 사회계층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복지 제도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균형 발전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가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시작해볼게. 이거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내가 첫 번째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했잖아. 이거의 의미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제도란 말이야. 다시 사회복지제도는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제도란 말이야. 이게 바로 정의고,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어.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 첫 번째는 바로, 아이고, 처음부터 오타가 났네. 4회 보험이 있다. 사회보험, 즉 사회보험인 거야. 즉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보험인 거지. 국가가 하는 보험이란 말이야, 사회보험은. 근데 보험이란 게 뭐야? 사건이 이미 사고가 일어난 후에 하는 건가?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봐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차 사고 보험을 들었잖아. 든다고 하잖아. 차 사고 보험을 들 때 우리가 차 사고 든 뒤에 하나? 아니지. 차 사고 들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게 바로 보험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얘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야.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가입이야. 강제가입. 그리고 애가 제일 특징, 이 친구의 제일 특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한다는 거야. 이거 때문에 이 사회보험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는 거지. 왜냐면은 봐봐. 잠깐 여기까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할게. 보이네.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왜 일어나냐면은 봐봐.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 근데 이 A씨는 월마다 1000만 원을 버는 아주 돈이 많은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월에 100도 안 버는 100도? 이렇게 이해해서 좀 미안하지만 100밖에 못 버는 그런 A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난한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걸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해. 즉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많이 부담지고, 그 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은 그만큼 적게 부담을 지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 사회보험에서 여기에서는 뭐 100만 원을 뽑아간다 치자. 근데 B한테는 10만 원밖에 안 뽑아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회보험을 위한 비용으로 110만 원을 사람들이 지불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일단 애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애는 900만 원을 돈을 얻었고 애는 90만 원의 돈을 얻었지. 근데 이 상황에서 B가 사고를 당했어. 뭐 사회보험이니까 뭐 직장에 잘렸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아니지 뭐 여러 하여튼 그냥 보험에 대한 사고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이 110만 원이 얘한테 가겠지.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뭐 학생이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애가 900만 원이 되고 애는 200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차이가 900만 원이나 차이 났어. 900만 원이나. 근데 여기서는 700만 원으로 좁혀지는 거야. 이해했지? 그런 방식이다. 그런 식이라는 거지. 하여튼 정리하자면은 사회보험이라는 친구는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가입을 시켜. 국민이라면 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의 특징은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부담지는 건데, 즉 고급지게 얘기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하는 거야. 2번 공공부조. 이 공공부조는 사회 보험과 다르게
정반대로 얘는 사후 처방적이야. 공공부조가 대충이야. 대충 얘기하자면 이런 거잖아. 내가 돈을 좀 벌고 있던 그래도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우리 기업이 확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졌어. 빚도 생겼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대주는 그런 돈? 그런 게 쉽게 말해서 공공부조잖아. 그니까 내가 이미 빚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국가가 날 도와줬어? 아니지. 내가 이미 이제 사업이 망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빚덩이를 안게 되었을 때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이미 사고가 일어난 후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후 처방적이다. 그래, 사후 처방적이다. 그리고 이 공공부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친구의 단점인데, 이 친구의 단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즉 중상층이나 상층 부분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야. 왜냐면은 사실 내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공공부조는 약간 많이 어려우신 분들, 하층에 계신 분들이 돈을 받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상층이나 중간계층이나 상층에서 돈을 이렇게 대주는데 그 돈에 대한 이익을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중간계층과 상층이 이익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따름에서는 재정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원래였으면은 이 돈을 안 내도 됐었는데 돈을 내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단점이 근로 의욕이 내려간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옛날에 정윤이랑 해서 찍었을 때는 이걸 고급지게 우리는 자본주의 파트에서 경제적 유인이 약화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들으면 참 좋아. 예시로 네가 월 100번은 약간 박봉이긴 한데 월 100번은 그런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다는데 하여튼 월 100밖에 못 버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막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100밖에 못 벌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부조는 길거리에 나앉은 순간 88만 원을 준대. 너는 열심히 일해서 100 버는데 그러면 월 100번 열심히 해서 월 100번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88만 받을까? 그냥 좀 몇 개 좀 부르고 그럼 될 것 같은데. 난 열심히 일해서 100 버는데 쟤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88만 원을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일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로의욕이 약화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둘과 비교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회 서비스라는 친구야. 아유, 좋다. 잘못 적었다. 사회 서비스는 아까 사회보험처럼 서비스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자, 봐봐. 서비스업은 물품을 주는 건가? 아니잖아. 예, 고객님,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상품 어떠신가요? 막 이러면 소개해주는 그런 게 바로 서비스업이잖아.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뭘 딱 대주는 게 아니라, 뭘 막 내주는 게 아니라, 뭘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몸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둘의 특징, 바로 돈으로 준다.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다르게 얘는 비금전적이야.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막대한 경영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가만 가능해. 국가만 가능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민간은 참여하기 어려워.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사실상 이런 거잖아.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배달,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연탄 배달 그런 거란 말이야. 즉 이런 거는 이제 막대한 뭔가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민간인들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이 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다르게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즉 다시 정리할게. 사회복지제도는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거에 예시로는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사회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가입이야. 그 다음에 이거의 제일 큰 특징은 소득에 따라 부담을 한다는 거야.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안 좋아진 분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이야.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이미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사후 처방적이고, 중요한 특징은 단점이 있다는 건데, 이제 재정 부담, 일반인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근로 이용이 내려간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이 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이 둘의 사회복지 제도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비금전적, 즉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딴 걸로 한다는 거지. 비금전적 지원을 하고 민간도 참여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의의를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분배 발음 왜 이렇게 어렵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다시 분배한다는 거잖아. 돈 많이 버는 사람 가져와가지고 좀 나눠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사회계층 양극화. 많이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 버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한다. 즉 이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지우고 2번 공간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설명할게. 자, 다 지웠고 두 번째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즉 지역 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은 굉장히 많아. 지역 격차를 어떻게 완화했는데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성장 거점 개발을 이제 그 개발에 대한 그런 피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바로 이제 균형 개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이제 한마디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균형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토에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
앞으로 하는 거야 뭐. 균형 있게 개발해서 균형 있게 발전한다. 한 번 더 적어야지.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의 정의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제도가 있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 적을까? 귀찮은데? 적을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은 안 적을게 뭐. 한마디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거야. 그럼 봐봐. 공공기관은 사실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하잖아. 국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여기서 일할 거고. 근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 그럼 지방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시 같이 내려오겠지. 그리고 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체나 아니면은 민간도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파도 같이 내려올 거야. 이런 걸 도모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S사로 할게. S사. 어이 S4 그냥 A 기업, 우리 통령으로 오면은 우리 국가가 세금 감면을 약간 해줄 그런 이양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A 기업에 뭐 지방이 뭐 이런 게 있던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야. 그럼 봐봐. 기업의 본사나 아니면 기업의 뭔가가 지방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 노동자도 같이 내려올 거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도 같이 내려올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도모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약간 잘 외워야 되는 거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인가? 지역 발전 전략이네. 지역 발전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 전략. 즉 이게 지역만의 그런 고유한 특성을 살린다는 거야. 우리 통영의 지역 특성은 굴이란 말이야. 굴 아니면 해산물 뭐 그런 게 있지. 케이블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 지역만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라는 거야. 이거의 반대는 보편적인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 전략이지. 이거는 틀렸다고 보면 돼. 알겠지? 이런 문제 선달을 잘 나와.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시켜야 된다. 아닌 거야. 틀린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건 도시 내에서의 그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 내에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그런 거야. 맞지? 그러니까 도시 내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면은 뭐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니까 더 나아지겠지. 뭐 이런 거고, 이런 게 바로 사례인데, 얘는 이거의 이의도 중요해. 사실 우리나라는 성장 거점 개발로 공간 불평등이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낮출 수 있어. 이 사례나 지역격차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 공간 불평등, 성장 거점 개발로 인해 그런 심화된 공간 불평등을 다시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고, 정리하자면은 이것은 지역격차 완화 정책은 균형 개발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 이거의 사례로 첫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두 번째,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 전략. 네 번째, 도시 내의 낙후 지역 재개발. 그리고 이거의 의의는 성장 거점 개발로 인해 올라간 공간 불평등을 다시 낮출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 자, 다시 읽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참 길다, 참 길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잠깐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라는 친구가 있다.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라는 거야. 이거에 근데 고급지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그거 차별을 완화시키는 거야. 좋을까? 혜택은 어이냐? 요인은? 라는 거야. 즉, 사회적 약자에게 직간접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인데, 이거의 예시는 아마도 예시가 내 생각에 시험에 보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외워줘야 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2번 여성 할당제. 3번 잠깐만, 시간을 못 외웠는데. 그래. 대학 입학 이거 좀 보고 갈게. 대학 입학 전형으로 대학 입학 전형으로 사회적 배려자 대상,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군등 전형 등등으로 이렇게 대학 입학 전형이거나 아니면 여성 할당제, 여성을 회사가 이 정도는 여성 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회사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예시인데, 이제 이거의 의의 는 바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사실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경우가 하다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은 사실 엄청나게 질 좋은 사교육 이런 걸 받을 기회조차 없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회조차 안 주는 건 너무하다. 그런 엄청나게 좋은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대학 갈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것처럼, 즉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기대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문제되게 좋지. 유의점은 바로 역차별 문제야.
이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왜냐면 역차별 문제는 이런 거지. 이제 차별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일어날 때는 주류가 이제 소수한테 하는 거잖아. 근데 국가가 이거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소수가 주류를 차별하는, 아니면 구조가 주류를 차별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역차별 문제야.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거야, 주류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네. 뭘 들어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참 말을 못 하겠는데 쉽게 얘기할게.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한 대학 A 대학에서 사실 100명을 뽑아야 된다 치자. 근데 갑자기 농어촌 학생을 80명을 뽑고 일반 학생 20명밖에 안 뽑았대. 그러면은 농어촌이 80명이면은 그냥 우린 열심히 일했는데 20명밖에 안 뽑는다고? 이러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 일반 학생들,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쟤들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우리 100%를 80%나 농어촌 학생을 뽑네? 이러면서 막 반발이 심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사전적으로 미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유가리? 아이가리? 예.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다 했는데 싱어도 있네. 싱어는 진짜 귀찮다. 싱어는 그냥 말로 할게. 싱어는 현대 실천 윤리학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싱어라는 사람이 공리학자야. 공리학자는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봐봐. 세계로 봤을 때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거는 굉장히 공리주의적 사고를 봤을 때 안 좋은 일이잖아. 따라서 우리 개인들,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희생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다수가 같이 행복해지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싱어라는 사람은 지구촌 사람을 도우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의무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 싱어는 이 의무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싱어에게 지구촌 사람을 도우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명예로운 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야. 뭔가 말이 뱅뱅 뻗어서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다 끝냈고, 지금 시각은 오전 1시 반. 오전 1시 반이고,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독자 40명 됐던데, 50명 되면은 라이브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지. 진짜 구독자 참 빨리 오른다. 참.